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모닝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출발보다는 종가 보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나스닥이 2% 넘게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장중 흐름 보셨으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렇죠. 네, 특히 후반 들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은 누군가가 작심하여 땅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차트가 막 보여집니다. 미국의 8월 CPI가 전년 대비 2.5% 상승했고 근원 CPI는 전월비 0.3%. 이것은 조금 시장으로서는 아차 싶은 대목이었는데요. 네. 자, 이제 둔화세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았고 또 B급 기대감은 좀 이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주식들이 급등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JP모건의 여파로 은행주들이 급락하면서 다우지수는 장중 4만 선이 붕괴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회복되었습니다. 네, 반면 국내 증시는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700선 지지가 됐습니다. 어제 오전 미국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에서도 해리스가 선전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로 꼽히는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대선 토론 이후의 흐름 영향까지도 네. 우리 시장이 반영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재산 상속 문제로 또 형제 간의 법정 다툼까지 가는 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벌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콕콕 절세 전략에서는 분쟁 없이 재산 상속은 물론 또 절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팁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8월 CPI 결과에 실망한 시장 다시 주저앉나 싶더니 엔비디아의 급등으로 분위기가 대반전됐습니다. 극적으로 우상향한 뉴욕 증시 흐름 짚어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0.31%, S&P 500이 1.07% 올랐고 나스닥은 2%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주요 종목들도 흐름 보시면 대형 기술주들이 흐름을 주도했는데요. 애플이 1%대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간의 하락을 뒤로하고 무려 8% 급등했습니다. 젠슨왕 CEO가 기술 포럼에서 여전히 AI 칩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고 연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블랙웰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미 정부의 사우디에 대한 엔비디아의 고급 칩 수출 허용 검토 소식도 호재였는데요. TSMC나 ARM, 브로드컴 등 반도체 관련주들과 함께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오라클 등 소프트웨어 업종들도 함께 강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효과로 이어서 알파벳도 1%대, 아마존도 2.7%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1.39% 올라줬고요. 일라이릴리도 2%대 올랐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대선 토론 후 4% 넘게 하락하기도 했지만 시장과 함께 상승으로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엔비디아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대형 기술주들 상승으로 오른 시장입니다. 일단 마무리가 된 미 대선 TV 토론의 결과 짚어보면 양쪽 모두 지지자들의 결집을 위한 발언 내놨습니다만 토론회 이후 변동사항 볼 때 대체로 지금까지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우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선 관련주들 희비도 엇갈렸는데요. 퍼스트솔라, 솔라엣지 등 태양광 업종, 풍력발전,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과 리비안이나 루시드 등 전기차, 또 2차 전지 업종들은 강세 보였습니다. 반면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트럼프 미디어앤테크는 물론이고요. 로키드 마틴 등 방위 업종, 코인베이스, 라이어 플랫폼 등 주요 암호화폐 관련주는 대선 토론 이후 하락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CPI 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대부분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이 시장을 자극했던 부분은 8월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3% 오르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지난 4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큰 상승폭 보이면서 불안감을 자극했는데요. 상세 항목 내용도 보시면 대부분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덕분이었고 반면 주거비는 전월 대비 0.5% 오르면서 연초 이후 가장 빠른 상승 속도 보였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주거비가 하락세 보일 것이란 예상을 깬 겁니다. 근원 물가 상승 속도가 이처럼 빨라지면서 이번 9월 FOMC에서 B컷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반대로 베이비컷이죠. 25bp 인하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근원 CPI 결과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장 초반 다우지수는 4만 선을 깨는 등 불안한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 바로 엔비디아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젠슨헝 CEO가 기술 컨퍼런스에서 언급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미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첨단 칩 수출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와 반도체주들 일제히 올라줬습니다. 특히 TSMC가 아닌 다른 파운드리 기업의 칩 생산을 맡길 수도 있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국채금리는 소폭 올랐습니다. 특히 단기물 중심으로 상승한 것이 특징적인데요. 2년물은 3.65%대, 10년물은 3.66%대 흐름 보였습니다. 최근 이 유가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죠.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정유주는 수익성 악화 우려로 약세를, 물류나 항공주는 비용 절감 효과 기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저유가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만 일단 간밤에는 허리케인이 멕시코만에 상륙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0달러 선 회복을 해내는 모습이었고요. WTI는 배럴당 67달러 선에 마무리됐습니다. CPI에 이어 PPI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데이터들 소화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잃기 쉬운 요즘입니다. 점이 아닌 추세로 보다 넓은 시야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대대적인 해외 인력 감원에 나섭니다.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본사가 전 세계자 회사의 영업, 마케팅 직원을 약 15%, 행정 직원을 최대 30% 줄이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는데요.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미주와 유럽, 아시아 등 전역에 걸쳐 진행됩니다. 삼성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14만 7천 명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력 구조 조정은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부에 대한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통신은 분석했는데요. 주력 사업인 반도체 사업은 지난해 심각한 불황으로 이익이 1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데다 경쟁사들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디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과 중국 화웨이와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연간 약 1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인도에서는 임금 문제로 인한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일상적 조정이라며 생산 직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론이 5세대 HBM 12단 제품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최근 주요 고객사의 승인 테스트를 위해 시제품 출하를 시작했고요. 업계는 이번 제품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 시리즈에 탑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이크론 후발주자로 업계 3위에 랭크돼 있지만 최근 기세가 매섭습니다. 공격적인 라인 증설까지 계획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바짝 뒤쫓고 있는데요. D램 공정이 집약돼 있는 대만 타이중 공장을 HBM 라인으로 확대하는 데 이어서 낸드 생산 거점 있는 싱가포르 공장까지 APM 후공정 라인으로 증축하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고객인 엔비디아와 AMD 등 미국 빅테크 외에도 폭발적인 AI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 중국에도 고급형 HBM을 공급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우면서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을 또 매각했습니다. 지난 10일까지 3거래일 동안 580만 주를 추가로 팔아치우면서 우리 돈 3천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지난 7월 첫 매각 이후 현재까지 모두 1억 7,470만 주, 9조 6천억 원어치를 정리해 지분율은 11%대까지 축소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랜 기간 버크셔 최대 투자처 목록에서 2위 자리를 지켜왔지만 최근 연이은 매도 행렬에 3위로 밀려났습니다. 여전히 최대 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다가올 미 대선을 비롯해 큰 변수들이 특히나 많은 요즘 버핏이 최은행주를 연거푸 팔아치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버크셔는 7개 분기 연속 주식 순매도 흐름을 이어가면서 현금 보유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370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알리바바 제국을 세운 마윈이 그간의 자맹을 끝내고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알리바바 창립 25주년을 맞이해 임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3년 넘게 이어진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기간 동안 몸을 사려왔지만 최근 조사가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공개 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말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독점 행위가 완전히 중단됐고 시정 조치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평했는데요. 3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알리바바를 짓누르던 족쇄가 풀린 셈입니다.
마윈은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 대주주이자 명예회장을 맡고 있지만 지난해 알리바바 지배구조 개편 발표 전 회사 임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수뇌부를 최측근들로 채워넣는 등 사실상 경영에 깊숙이 관여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공식석상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왔는데 당국의 조사 종료를 계기로 마윈의 보폭이 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반도체주와 금융주 등 대형주를 필두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7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미국 대선 이슈에 2차 전지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했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전하자 해리스 수혜주인 2차 전지 기업들이 크게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가 해리스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업종들로 여겨지는데요. 어제 오전에 진행된 미국 대선 후보 토론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63%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잘했다고 응답하면서 해리스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게 됐습니다. 또한 국회가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힌 것도 2차 전지주 투심에 도움이 됐습니다. 어제 여야는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22대 국회 2차 전지 포럼을 열었는데요. 이번 포럼을 기점으로 2차 전지 연구개발 지원과 규제 완화 관련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격포제의 2차 전지주가 날아올랐는데 피롭틱스가 18.79%, 유일 에너테크가 16.84% 급등했고요. 삼성 SDI가 9.91%, 포스코 퓨처엠과 LNF가 각각 8.93%, 7.84%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주도 해리스 트레이드 중 하나로 주목받으면서 어제 강세를 보였고요. 개별 이슈까지 나온 것도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윤활유 전문기업 SK엠무브가 세계 최초로 불타지 않는 ESS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양사는 액침 냉각 ESS, 즉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에 냉각 플루이드를 채워 화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ESS 화재는 결로나 먼지, 노이즈 등이 있는 상황에서 고전압에 의한 전열 파괴로 발생하는데요. 절연액으로 내부를 채우면 먼지와 염분 등 유입이 차단돼 이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친환경 선박 ESS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그린 에너지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인데 전 세계 선박용 ESS 시장은 2021년 약 3조 원에서 2030년에 1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는데 SK 이터닉스가 상한가까지 거래 직행했고요. 금약 그린파워가 23.63%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13.73%, 그리드위즈가 11.48% 올랐습니다. 올 하반기 들어 주가가 하락세로 접어든 전력 인프라주들이 최근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엔비디아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미국 전력 인프라주도 동반 상승하자 우리 기업들도 그 수혜를 받았고요. 또한 데이터 센터 건립이나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이유로 앞으로도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전력망 연간 투자 규모가 2020년에 2,350억 달러에서 2050년에는 6,36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이 노후 전략망 교체와 함께 신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한국산 변압기 수입 비중은 2020년 5.2%에서 2024년 4월 누적 기준 17.3%까지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력기기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황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자 관련주들이 크게 반등했는데 제일일렉트릭이 11.83% 올랐고요. HD 현대일렉트릭과 산일전기 모두 8%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재룡전기가 6.51%, 일진전기가 5.21% 상승했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 시장을 끌어내렸던 것은 금융주였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경기 둔화에 따른 금융주 실적 악화 우려가 제기되자 국내 금융주들도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우선 골드만삭스 CEO는 최근 컨퍼런스에서 전년 동기 대비 어려운 상황과 8월 채권 시장의 어려운 거래 여건으로 3분기 실적에 약 4억 달러의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고요. 이어서 JP모건 최고 운영 책임자도 내년 순이자 수입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발언하자 양사 모두 현지 시간 10일 기준 5% 내외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영향의 국내 금융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급격히 얼어붙었는데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BNK 금융지주가 6.9%, 하나금융지주가 6.5% 떨어졌고요. 신한지주와 KB금융 모두 6%를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는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만 올랐습니다. 코스피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크게 내린 반면 코스닥을 주도하는 2차 전지주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영향입니다. 장중 미국 대선 TV 토론을 본 국내 증시 투자자들이 해리스 트레이드에 베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장의 큰 변수였던 미 대선 TV 토론이 끝났고 간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공개가 되면서 빅 이벤트들이 하나씩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떨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힌트 잡아가시죠. 어제 시장은 혼조였습니다. 코스피가 0.4% 내려 2,513.37포인트로 7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46% 상승해 709.42포인트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반등하긴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과매도권이 지속되면서 양시장 거래 대금은 연초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어제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 폭탄을 던졌습니다. 1조 433억 원 순매도하면서 7거래일 연속 팔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 중에 한 번, 토론이 끝나고 한 번 크게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반면에 기관이 366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도 9,054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은 정반대였습니다. 외국인만 418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해리스 수혜주로 꼽히는 2차 전지주를 포트폴리오에 대거 담은 영향이었고요. 반면에 기관이 251억 원 순매도 기록했고 개인도 14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시가총액 1, 2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는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1.96% 내려 64,900원. 10만 전자를 기다려온 투자자들의 기대가 무삭하게 7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반면 2위인 SK하이닉스는 1.09% 반등해 15만 7,200원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급등을 해서 오늘 반도체 업종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삼성전자는 해외 일부 사업 직원을 최대 30% 감원한다는 외신 보도가 있어 불안한데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용 가능성 언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클지 아니면 감원 이슈의 부정적인 영향이 클지 따져보셔야겠습니다. 한편 2차 전지 대표주들이 강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5.14% 급등했고 포스코홀딩스도 3.3% 뛰어 시가총액 10위 다시 진입했습니다. 반면에 금융주가 크게 빠졌는데요. KB금융 6%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JP모건 쪽에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순이자 수익 기대치가 너무 높다고 지적한 영향이었습니다. 2차 전지주가 대거 포진해 있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올랐는데요.
1위인 알테오젠 소폭 오름세였고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의 에코프로비엠이 3.36% 올랐고 에코프로가 2.75% 상승해서 두 종목 모두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엔캠도 3.63% 추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휴젤과 리가캠바이오,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제약 모두 1, 2%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내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은 4원 70전 내려 1,339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예상보다 선전하면서 달러 강세가 누그러졌고 일본은행 BOJ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지며 엔화가 동반 강세를 보인 영향이었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CPI 발표 때 잠시 1,340원 선을 넘어섰다가 역외 환율은 다시 1,339원 선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외환 시장 1,390원 선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어젯밤에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하 B컷 기대감은 더 옅어졌습니다. 다만 B컷이든 베이비컷이든 금리 인하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를 보는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현지 시간 9일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이후에 국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CDMO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제 생물보안법은 상원 본회의에 결의가 되고 만약 상원과 하원이 다르게 결의가 된다면 양원 본회의에서 결의가 된 뒤에 대통령 서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약 8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국내 CDMO 기업들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에 수혜가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하나증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 물량이 아직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CDMO 사업에 소비자를 묶어두면서 장기적으로 위탁 생산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며 목표 주가 105만 원을 제시했고요. 셀트리온은 경영계획 공시를 통해 CDMO 사업 진출 계획을 밝혔다며 25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바이오 업종은 변동성이 크지만 그래도 CDMO 기업들은 생물보안법이라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으므로 금리 인하 상승폭 등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길게 보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이슈도 체크하시죠.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수급적인 변동성이 있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역시 해리스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해리스 정책 수혜주로 꼽히는 신재생 에너지 쪽, 대명에너지와 S에너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등이 상승했는데요. 오늘 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 미증시는 CPI 발표 이후에 투심이 약화되긴 했지만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장중에 크게 말아 올렸는데요. 최근 지지부진한 반도체주가 힘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관련 이슈가 많으므로 체크하시면서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존재하는 업종과 테마 종목들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어제 첫 TV 토론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보셨죠? 네, 봤습니다. 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네.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네.
아니 저 전국 모의고사를 치면은 그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녀석이 학교에서 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성적이 잘 나오는 녀석들이 그 몇 명 있었어요. 네, 이유가 뭐였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더라고, 걔들이. 지금 해리스 부통령 비교해서 하신 말씀인 거죠? 그렇죠. 아주 예. 뭐 아주 제스처나 그 어떤 표정까지 아주 잘 준비된, 훈련된, 연습된 그런 모습이었고. 어떤 표정이 기억이 나세요? 아유 뭐 그 표정요. 네. 뭐 어제 보신 분들은 많이 그거 하셨을 거예요. 해리스다운 표정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요. 아유 뭐, 아침부터. 아까 저한테는 보여주셨잖아요. 아니 그리고 아니 그리고 무슨 앵커들이 왜 해리스가 할 말을 앵커들이 합니까? 아, 진행자. 예, 3대 1로 하고. 예. 저도 이따가 오늘 한영희 수석 나오는 날인데 그렇게 여쭤볼 거예요. 오늘 우리 주가가 지수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하면 한영희 수석이 뭐라고 뭐 설명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네. 됐고요. 예스와 노로만. 예스와 노로만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천하의 ABC의 간판 앵커들 또 우리 국회에서도 자주 보이는 질문 태도니까 그걸 배워서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주절주절 얘기하면은 예스까 노까 이렇게 딱 그냥 까노 이것도 벌써. 네. 그러려면 저희가 마이크를 온오프를 재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번 토론이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이고. 또 CPI도 나왔고 체크해야 될 게 많네요. 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FR 리서치 한용희 수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데 살이 쪘습니까? 저 살 빠지신 거예요? 네. 쟤는 옷 때문인가? 옷 때문에 몸이 네, 좋아졌겠죠? 좋아지셨어요. 네. 네. 몸이 커졌습니다. 몸이 지금 이 시장이 만만찮게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 한영희 수석 지금 투자 자문으로 시작업으로 이렇게 좀 격상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어제도 사실 변수가 굉장히 좀 많았죠. 이제. 네, 많기는 많았는데 어제는 저는 토론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이 상처에다가 소금을 더 많이 뿌리냐. 상처에다가 네. 그래서 처음에 다 정면 충돌했잖아요. 그 모든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ABC에서 했지만은 폭스뉴스에서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우리 경기장에서도 한번 하자. 그러니까. 폭스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예.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볼 때는 예. 해리스가 이겼다라고 하는 게 대다수였고 어. 사실 그래서 어제 풍력 관련주, 네. 태양광 관련주들이 네. 크게 상승했던 네. 이유들도 네.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로 좀 바뀌는 모습들 이게 토론 시작하자마자 양극화되는 현상들이 네.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공약 중에 하나를 뭐라고 그랬죠? 비트코인 자신은 가상화폐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언급들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제 딱 10시에 뭐 1시간짜리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코인은 쭉 내려갔습니다. 물론 그래요. 이제 새벽에 엔비디아 쭉 상승하면서 같이 따라간 모습들은 보여졌는데 그때 당시 어제 10시 오전 10시에 딱 보시면은 트럼프가 지는 가능성이 나오니까 비트코인은 쭉 빠지고 그다음에 해리스 관련 종목들은 다시 쭉 올라가는 모습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게 심지어 테슬라까지. 네. 예. 근데 테슬라는 프리장에서는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예.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하락하다 보니까 하락은 했었는데 어제 이게 나스닥이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 사실 테슬라는 그렇게 상승하진 못했거든요. 한 0.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좀 말아올린 현상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좀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과거에 트럼프한테 후원금을 한번 줬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네. 일론 머스크가 이게 과연 전기차로 섹터로 분류해야 되느냐 트럼프 관련주로 분류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동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횡보세가 좀 나타나는 경우도 만약에 2차 전지 어제 좀 특이했던 거는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 뭐 다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는 크게 상승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테슬라는 좀 트럼프와 엮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장중 흐름은 굉장히 뉴욕 다이나믹했어요. 그러게요. 네. CPI 나왔을 때는 좀 밀렸죠.
CPI 나왔을 때는 CPI 나왔을 때 그때는 지수- 선물 지수 보니까 한 번에 훅 빠졌죠. 거의 훅 빠졌죠. 0.5%인가. 그러니까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는. 예. 그 중에서도 아마 근원 전월비가 0.3%뭐 그 부분이 조금 시장으로서는 마음에 걸렸나 보던데 네. 그 이후에 쭉쭉쭉 땡기는 거 보면은 좀처럼 이렇게 보기 힘든 장중에도 이렇게 등락이 있으면서 이렇게 뭔가를 마지막 종가를 향해 달려가는데 이거는 그냥 쭉 잡아 당기더라고. 묘한 그림이 나오더라고 차트가. 이게 저도 선물 예. 시장 9시 반에 네. 발표하고 선물 시장 보는데 쭉 빠지고 얼마 안 돼서 다시 되돌리는 모습들이 글쎄, 예. 나왔거든요.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이렇게 상승했던 거는 사실 그 골드만삭스 기술 포럼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젠슨왕이 굉장히 이슈가 많았다가 네. 지금은 관심도가 좀 떨어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게 엔비디아 칩 수요는 너무 많아서 감동했다라는 언급들이 있었고 그래서 생성형 AI는 아직 초기 단계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도 전 분야로 이제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TSMC나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 AMD 뭐 이런 업체들이 다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한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중반부터 쭉 이끌었던 거는 사실 젠슨 왕이 발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CPI는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네. 라는 생각들이 조금은 예. 있었죠. 근데 예. 긍정보다 부정의 효과가 조금은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CPI는 예전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노동 지표나 실업률이 좀 더 중요한 거지. 네. 물가 하향 안정화되는 거 알고 있는데 이미 이런 투자자들의 생각들이 있는데 그래서 CPI 이제 하향 안정화되니까 어차피 뭐 컨센처럼 나오거나 아니면 쭉 내려가는 모습 보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데이터를 다 뜯어보면은 항목별로 보니까 이제 유가 하락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이제 헤드라인 쪽에서는 좀 많이 내려졌고 그다음에 근원 물가에서는 이제 뭐 식품이나 뭐 에너지 쪽을 빼다 보니까 중고차 하락 압력이 조금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괜찮았는데 거의 불사신이죠. 이 쉘터 쪽. 여기는 아직 내려가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주거비가 여전히 좀 많이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다. 거기서 이제 미국은 월세가 좀 많이 비싸다 보니까 네. 월세 가격 이게 최근에 미국 부동산 가격을 보시면은 좀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또 적극적으로 못하게 되는 원인들이 좀 생기는 거죠. 인하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비슷하듯이 인하하게 되면 주택 구입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이 되는데 그러면은 월세 수요는 시차가 조금은 있지만은 예. 네. 나중에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좀 부담스러워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CPI는 거의 다 컨센 나오고 근원 쪽에서만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25bp 인상 가능성이 확 늘어났거든요. 예. 그 이유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저는 다시 그 대선 변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지금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력 뭐 지금 예측하기 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간단하게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너무 박빙의 순간이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불확실성.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대선 전까지는 변동성은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말 토론이나 네. 아니면 또 폭스에서 우리 경기장에서 한번 하자 해서 해리스가 오케이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때 또 다시 이게 난타전이 시작돼서 트럼프가 지지율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11월까지는 좀 지켜보는 투자자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변동보다는 개별적인 섹터 위주로 좀 네네네.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게 이제 지지율이 바뀔 때마다 친환경 쪽 아니면 정유 쪽 뭐 이렇게 될 텐데 저는 일단은 그 트럼프 관련주들은 바이든이 일단 있었을 때 그때 토론 때는 트럼프가 너무 우세다 보니까 네. 그게 가격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해리스는 이번에 좀 역전을 하면서 신규로 좀 이 섹터가 생성되는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이상한 게 아니, 풍력 태양광이 이렇게 상승할 일이야? 라는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형성되는 초입 구간에서는 크게 시세가 형성되는 구간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만약에 해리스가 더 지지율이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효과는 있지만은 트럼프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화면에 나오네요. 수혜 업종 전망. 네네.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뭐 금융주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죠. 뭐 방산, 뭐 정유주, 뭐 정유주야 뭐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도 워낙 유명하고 뭐 그다음에 뭐 제조업 쪽 뭐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국 쪽의 제조업 일자리를 멕시코가 다 가져가고 있다. 네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해리스는 이제 바이든 바통 이어받아가지고 IRA 계속 유지하고 반도체 지원법, 액트 법안 계속 유지할 거고. 그러면서 프래킹 금지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프래킹 금지 그거 셰일가스 그냥 계속 시추하겠다. 근데 같이 가야 되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랬어요. 전기차를 완전 폐지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예. 했거든요. 둘 다 그래서 친환경과 전통 에너지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해리스나 트럼프 둘 다의 입장에서도 한쪽 지역을 완전 강경파로 몰아넣어가지고 내 표를 잃기보다는 어느 정도 공존은 하되 주요된 그 입장은 무엇이냐 이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셰일가스도 계속 퍼야 되는 것도 현실적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전기차 충전소로 다 바꿔서 못합니다. 그러면은 네. 원전을 많이 또 세워야 되고 그 기간이 딜레이가 오래되다 보니까 기존은 유지하면서 앞으로 뭘 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 뭐 그 차이는 있는 거죠. 둘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뭐 해리스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친환경 쪽이 계속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또 이제 정민희 국께서 이제 대선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고 이제 말을 끄집어낸 김에 저는 어제 보면서 느낀 게 야 이게 꾸준하게 이렇게 지켜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덤성덤성 보거나 뉴스만 통해서 특히나 한 줄짜리 자막으로만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 전체 제대로 된 모습을 보기가 어렵겠다 싶은 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서 그거였습니다. 그 남자인 그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좌우지간 뉴스 할 때 ABC 하면은 그 ABC, MBC, CBS 3대 그 미국의 그 네트워크 중에 가장 좌파적이고 가장 트럼프의 공격적인 매체인데 당신 그 관세 때린 것 때문에 물가 올랐고 미국 소비자들 힘들대 했더니만 그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의 발언 중에 뒷부분 그게 잘못됐다면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관세를 없앴어야지. 이 대목에서 이제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프래킹 문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어쨌거나 트럼프 때에 그 쉐일 쫙 했던 걸 그렇게 뚜껑을 다 덮다시피 했나. 금지.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대선을 갖다가 몇 달 앞두고 이제 몇십일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보면은 불법 이민 막겠다. 그리고 프래킹, 쉐일오일 시추도 또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죠. 그러다가 감세하겠다 그러죠. 네. 여태까지 이제 증세로 그거 하겠다. 이 말이 막 확 바뀌어 버리니까 어제 하루 만에 그걸로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그거 하죠. 예. 그리고 무슨 뭐 누가 판정성 하는 것도 미국의 이제 소위 말하는 CNN에 그걸 갖다 옮기는 거라서 우리도 네. 옮기기는 옮깁니다만 시청자분들한테는 또 그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게 다는 아닐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 앞서 저희가 하던 자막에 네. 그 유권자 그 트럼프 지지 이제 예, 해리스 예. 지지에 대해서 해리스가 63%라고 나간 게 있는데 네. 이게 CNN에서 예. 6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다라는 605명을 점. 대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 유권자를 토대로 볼 수는 여론조사를 한 게 없다 하는 아니고 것이죠. 또 CNN은 예. 사실 좀 약간 그렇죠. 친트럼프적인 성향이 있는 매체로 좀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아까 감안을 한수석 하셔야 돼요. 말씀하신 그게 정확한 거예요. 월드컵도 어웨이 경기 했으면 홈 경기도 한번 해야지. 안 그래요?
하다못해 팍스나 뉴스맥스 정도에서도 한번 해야죠. 네. 그래서 바로 그게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심지어 뭐 하나 복수에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직접 맞아요. 얘기했었어요. 예. 그래서 뭐 받아들일지는 아닐지는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도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측면에서 조금 섹터가 영향을 받을 거로 보세요. 근데 저는 그 태양광 관련주들은 좀 받지 않을까라는 태양광 생각을 쪽은? 하는데 네. 어제 이미 어제 좀 꿈틀거리지 않았나요? 간밤에 예. 간밤에 이제 좀 꿈틀거렸는데 이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 15% 상승했었고 네. 그다음에 썬런이 이제 10%, 그다음에 캐나디안 솔라가 이제 11% 상승했고, 근데 오히려 이제 풍력 발전 관련주들 TPI 컴포지트라든지 뭐 듀크 에너지, 넥스테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상승하진 못했거든요. 뭐 7%, 뭐 보합권 예. 이렇게 수준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태양광이 확실히 좀 강한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봐야 되는 것들이 뭐 중소형주에서는 사실 뭐 SDN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저는 조금은 그래도 대형주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나솔루션이나 이쪽에 집중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중국 때리기는 여전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반도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바이오 보안법을 봤을 때도 그 이번에 CDMO 업체도 우시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있는 그 바이오 안에서 생산을 못하게, 그러니까 이 보안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이게 공통된 적용이거든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그래서 상하원 통과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태양광도 비슷한 거죠. 뭐 중국이 워낙 값싼 거를 많이 내놓다 보니까 그러면은 자국 내에서 만드는 퍼스트 솔라다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다 도산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관세 때려. 그러면은 이게 주변국으로 또 퍼지는 거죠. 그렇죠.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뭐 EU라든지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예전만큼 중국이 가진 패는 많이 없어질 거라는 좀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러면은 예전에는 히토류 가지고 이제 우리도 패 갖고 있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먹히지 않는 패들이 좀 많아지고는 있다. 오히려 가격 앞에 장사 없다고 이제 그렇게 때려버리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오늘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그러다 보면은 지수 가지고 출렁거리게 하려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걸로 한번 움직여야 될 텐데 외국인들이 어제는 사실 젠슨황, 엔비디아가 많이 했잖아요. 그러네. 미국 장에서 젠슨황의 발언 가운데 우리가 꼭 TSMC 외의 회사하고도 협력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어디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삼성 엄청 많이 올라갈 걸로 그 보이는데. SK하이닉스는 이제 파운드리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염두에 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뭐 TSMC 아니면은 삼성 아니면 뭐 인텔 정도인데 인텔은 뭐 파운드리 거의 뭐 이제 나락한 수준으로 돼버렸고 그래서 조금 힘들다라는 사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나마 삼성이 버틸 수. 근데 TSMC는 거의 독단적입니다. 이게 독보적입니다. 진짜 독보적인 수준으로 잘하고 수율도 잘 잡히고 그만큼 고객사들도 딜레이가 쫙 밀려 있고 한데 삼성은 아직 이 수율에 대해서 잡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어제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테일러 공장 같은 경우에 현지 인원들이 좀 복귀를 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2나노 수율이 좀처럼 나오진 않고, 그다음에 고객사들이 이게 수율이 맞춰져야지. 너네 나오네 공장? 나도 맡길게. 양품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불량품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뭐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ODM, OEM 공장한테 맡겼어요. 근데 100개 중에 뭐 20개, 30개씩 불량 나오면은 공장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이게 수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수율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힘든 과정은 있는데 근데 버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이게 결국에는 기술적인 수율이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TSMC를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길들이려고 하는 건지. TSMC는 갑 같은 을이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길들이려고 하는 건지. 왜냐면은
엔비디아 안 맡겨? 우리 애플도 있고 퀄컴도 있고 많아. 그러니까 이런 갑과을의 관계에서 야 우리 없으면 너네 매출 많이 빠지는 거 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의도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상태로는 사실 삼성한테 이걸 바로 맡기기에는 제한적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야말로 TSMC 슈퍼의리죠. 슈퍼의리죠. 네. 근데 엔비디아 물량은 아쉽긴 할 겁니다. TSMC 입장에서. 그러니까 의린 거고. 네. 그래서 공존해야 되는데 뭐 엔비디아가 좀 길들이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긴 아니 그럼 우리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뭐 보니까는 역사적 저점이다라는 그런 증권사 분석들 많이 나오던데요. 뭐 어떻게 좀 비중 확대를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일단은 저는 HBM 로드맵하고 그다음에 3, 4분기 때 이게 컨퍼런스 콜 때 어떤 얘기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제일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디램 가격 올랐어요가 시세에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물론 네. 디램 안에 HBM이 있기는 하지만은 HBM 그래서 뭐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블랙웰 들어가? 예, 마라? 예. 아니면 지금 H100 몇 개나 들어가? 이렇게가 가장 중요한 건데 네. 그게 오히려 지금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조금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컨퍼런스 콜 보고 들어가시는 그래요? 게 낫지 않을까. 그때 로드맵이 좀 나오다 보니까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거든요. 그때 정확한 뭐 이유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즘 작을 보면서 이게 저의 인식에 혹시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래 우리 2020년 그 무렵에 코로나 때 말이에요. 네. 그리고 2021년 여름까지 그때는 어지간하면 다 올랐잖아요. 네. 지수도 아주 뭐 우리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그때는 보니 돈이 막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였다 보니까 네. 이거저거 할 것 없이 다 갔는데 요즘은 우리 작년부터도 그렇잖아요. 그 잘 나가던 2차 전지가 이렇게 꺾이면서 반도체 쪽으로 갔잖아요. 네. 최근 들어 또 이제 반도체가 좀 막 확 이렇게 밀리면서 또 2차 전지가 살아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들어오는 돈은 없는가 봐요. 시장으로. 그냥 이 돈들이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가고 뭐 이런가 싶어서. 원래 예. 2차 전지나 반도체는 예. 수급이 시소 타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시소 타기를 많이 했다. 네. 네. 물론 시장의 유동성이 쫙 풀리면서 그 당시 2차 전지도 같이 상승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때는 시장이 뭐 가리지 않고 가리지 않고 네, 다 갔죠. 코로나 이후에는 그냥 쫙 상승하는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 찾기가 어려운 시절. 그랬었던 네, 지금은 시절. 사실 하락하는 종목이 뭐 금투세라든지 네. 아니면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조금은 시장에 불안감이 형성이 돼 있는 시장인 거죠. 지금 당장은. 그래서 그 당시는 사실 뭐 가리지 않고 올라왔다 보니까 지금은 또 바뀌고 있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바이오가 쭉 상승하는 모습도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100만 원 돌파, 뭐 황제주 등극 뭐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바이오가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또 다른 종목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뭐 해리스 트레이드도 어제 저도 놀랐던 게 풍력이랑 그러게요. 태양광이 이렇게 많이 상승한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찾고 있지 않나. 그다음에 그 전에는 또 뭐였어요? 화장품주 한번 예, 섹터 확 갔다가 예. 그다음에 음식료 섹터 쭉 갔다가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좀 주독 섹터를 좀 찾아야 될 때는 맞기는 하다. 근데 너무 테마에만 휩쓸리면은 위험하다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는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49분입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0.9%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2,537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6%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71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6% 상승 예상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좀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여지네요. 호가는 65,300원, SK하이닉스 4.9% 강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16만 5천 원이죠. LG 에너지솔루션이 1.2%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40만 4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98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 0.8%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22만 5,500원이고요. 기아도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6,6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53,300원, 셀트리온은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9만 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KB금융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4%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34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2%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어제도 3% 넘는 반등을 보여줬고 추가적으로 반등 흐름 이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 15만 7,400원, 알테오젠도 0.9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0만 9천 원. HLB는 2.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8만 4,500원이고 에코프로가 0.6%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엔캠 2.7%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7만 6천 원이죠. 삼천당제약은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12만 8,100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클래시스 0.7%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5만 5,200원. 휴젤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4만 5천 원. 리가캠바이오가 강보합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8만 4천 원. 리노공업 2.9%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7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개장까지 한 8분여가량 남았는데 뭐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가 좀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그 밖에는 또 2차전지 관련주 또 좀 오늘 동반 그렇죠. 상승이 예상되네요. 예. 사실 어제 네. 지수가 그렇게 다이나믹한 어떤 플러스로 돌아서는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돌아선 걸로 보면 참 어제 하루는 특이할 만한 날인데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차트 관상을 바꿔버렸어요. 차트 관상. 예. 그동안 이렇게 S&P 500 같은 경우에 자꾸 이제 이중 천정을 만들고 전저점을 향해서 가는 그림이었다가 어제 그냥 그렇게 쭉 양봉을 만들면서 그냥 51선을 돌파해버린 거예요. 월가 친구들이 좋아하는 네네. 51선을 돌파해버리지. 지금 이제 과연 우리 서울 같은 데서 더 열심히 보는 21선, 교과서에 나오는 21선에 딱 머리를 맞대고는 어떨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긴 봐야 되겠는데 지금 과연 이게 진정한 승부가 FMC 전에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9월 18일. 예, 예. 그때 가야 제대로 된 교통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지금 동시효과 분위기로 봐서는 딱 야간 지수 선물 흐름을 반영하는 그 정도인데 오늘 뭐 소위 말하는 내마녀의 날이니까 볼만할 것 같습니다. 내마녀. 전 갑자기 궁금한데 왜 내마녀라는 별명이 붙었을지. 그냥 항상 쓰는 말이긴 했는데. 왜 마녀가 왜 4명이나 되죠? 369, 12월에는. 왜 내마녀라는 별칭이 붙었을까요? 쿼드러플 위칭데이. 저도 너무 오래돼서 그죠? 그냥 네. 늘 쓰던 말인데 네, 그냥 갑자기 궁금하네요. 심술 부린다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선물하고 옵션 만기일에다가 네. 개별까지 넣다 보니까 네 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마녀냐? 어? 왜 마녀? 왜 마녀냐? 예. 그 4개는 알고 있는데 왜 그 마녀? 만기일날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진짜 마녀. 모르니까. 그래서 아, 마녀? 변덕을 부린다 뭐 예, 그거였던 것 같은데. 변덕을 부리고 또 마녀가 어떻게 심술을 부릴지 네. 마녀. 오전에는 롱으로 먹여주나 싶었는데 오후에 네. 줬든지 만기일이. 오전에는 확 오늘은 마녀가 가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네요. 마녀가 별로 이쁜 마녀는 잘 없죠. 마녀. 그래요. 아니 일단 시장 분위기 오늘 호가 분위기는 좀 좋아 보이고 지금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또 그동안 낙폭이 컸던 그런 왜 반도체 장비라든지 중성주 쪽 좀 호가 보니까 엄청 급등 좀 예상이 되고 또 아니면 최근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도 좋아요. 뭐 지금
어느덧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10위권 내에 올라온 종목이 뭐 클래시스 휴재, 네, 네. 휴재는 보톡스. 보형물도 있고, 네. 예. 보톡스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가장 미용 의료 기기 중에 핫한 종목은 이제 파마리서치죠. 네네네. 네, 그랬죠. 네. 20만 원 어제 20만 원 잠깐 뚫고 내려왔다가 시장이 조금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이제 내려왔다가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이거는 맞출 수는 없다 보니까 저는 파마리서치는 굉장히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마리서치. 네. 왜냐하면 이 PDRN 기술이 원천사가 있는데 이게 특허가 만기가 이제 2030년까지일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 레시피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는 한데 독점적으로 이거 특허 사용해가지고 파마리서치가 이거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인가 오늘 뉴스 중에 하나 나온 게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 PDRN 주사가 네. 계속 홍보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킴 카다시안이라고 킴 카다시안. 킴 카다시안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요? PDR 자기 피부의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PDRN 주사를 맞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제니퍼 애니스톤인가 네네. 그 프렌즈에 나온 네, 네. 그 배우 그 분도 이제 PDRN 주사를 맞고 피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인플루언서들이나 배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아직 미국 시장은 좀 미미합니다. 근데 앞으로 먹을거리가 많은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약간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다른 뭐 울세라든지 이런 비싼 의료기기보다는 조금 가성비에 속하는 기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겠죠. 지금 금리가 비싸다 보니까 네. 미국 쪽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의사들이 보통 이걸 현금으로 안 사와요. 피부과 의사. 그럼요. 왜냐면 이거 대당 장비가 1억이 넘어가는 것도 많다 보통 보니까 리스 많이 네, 하던데. 리스를 네, 하는데 네. 리스에는 리스 금리가 붙잖아요. 예. 엄청나죠. 네. 그럼 지금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라고 했을 때 뭐 그거보다 좀 비싸거나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지금 고금리에서 이 1억이 넘는 장비를 현금으로 사지 않고 리스로 살 때는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를 찾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FDA한테 승인만 받아놓으면은 시장 개척 활로가 크게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유통사만 제대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명한 업체들은 일단은 비올, 그다음에 클래시스 라인업이 좀 있는, 그다음에 파마리서치 이렇게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가성비 있는 장비들은 일단은 클래시스는 굉장히 좀 분포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하이프 장비 같은 경우랑 그다음에 고주파 네. 장비랑은 좀 나눠져야 되는데 일단은 고주파나 하이프나 지금은 모두 진피층이냐 아니면 표피층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나눠지기는 하는데 진피표피. 네. 물론 둘 다 하시는 게 제일 진짜 우리 좋습니다. 한수 진짜 전문가시네. 그래서 예. 고주파 하이프 장비는 모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스킨 부스터라는 게 또 있거든요. 스킨 부스터. 네. 이게 파마리서치가 스킨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네. 스킨부스터는 표피층이고 고주파 쪽은 진피층까지 가는. 그렇죠. 근데 이제 스킨 부스터라는 건 말 그대로 좀 피부 좋게 그냥 네.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 좋게 만드는 건데 파마리서치는 이제 PDRN이 자가재생 역할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주사를 맞으면은 한 효과가 2개월, 3개월 뒤에는 굉장히 좋게 근데 이게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근데 아니, 그런 업체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없으시고 네, 없습니다. 없고 근데 다만 이제 본인의 경험담이에요. 네. 네, 근데 경험담. 저도 왜 그러냐면 파마리서치를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써보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네, 거고. 그래서 굉장히 좋고 저도 밤에 이제 로션 바를 때도 파마리서치 이걸 하는데 꽤 비싸요. 근데 파마리서치에서 화장품 코스메틱 사업도 있다 보니까 네. 여기서 서브 매출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들이 좀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부과, 뭐 성형외과 하나같이
그 화장품 라인업을 다 출시를 하나 보네요. 그쪽이 그렇죠. 생각보다 마진율이 좀 높나 보네요. 마진율 굉장히 높죠. 어. 이거 그래서 VT도 예, 의료기기 하나 없이도 주가가 그렇게 날아간 거잖아요. 네네. 로열티 이게 로열티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한 번 쓰면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이런 하나의 뭐 독점적인 뭐 시장 지위를 갖고 있으면은 그 기업은 주가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소외감이라는 게 뭔지 지금 철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미용기기 오니까 두 분 티키타카가 되는데 뭐 끼어들 여지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요즘 그냥 아내하고 틈만 나면 저 맨발 걷기 하러 뭐 바닷가로 돌아다니고 있는 이 정도로 지금 그 관리하고 있는 저로서는 아까 진피표피? 그 진피표표 개장하고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10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뭐 지금 정치적인 이벤트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 어제 있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여전히 그 초접전 대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정치적 이벤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8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 일단 뭐 근원 CPI 자체가 아직 좀 둔화세가 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좀 실망 매물이 있었습니다만 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올랐고 나스닥도 많이 올랐죠.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뉴욕 증시 그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줍니다. 코스피가 1.3% 상승하면서 2,547포인트, 코스닥도 1.5% 올라갑니다. 72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호가보다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시초가 2% 상승하면서 66,2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5% 이상 올라갑니다. 165,200원. LG 에너지솔루션도 1% 상승합니다. 400,000 3,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떨어집니다. 979,000원. 현대차 1% 이상 올라갑니다. 226,500원. 오늘 뭐 대형주, 특히 반도체주 그동안 또 주가 조정 받았던 만큼 굉장히 탄력적으로 많이 올라가네요. 기아도 1.98% 상승합니다. 지금 기아가 98,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5% 올라갑니다. 53,800원. 셀테리온도 상승 중이고요. KB금융도 0.3% 올라가고 포스코홀딩스도 0.7% 오름세입니다. 34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 이어갑니다. 2% 이상 상승 중이고요. 157,300원. 알테오젠도 올라갑니다. 308,000원. HLB는 0.3% 떨어집니다. 86,600원. 에코프로 1.6% 올라갑니다. 75,800원이고 엔캠 2% 이상 상승 중이죠. 175,400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는 0.7% 상승 84,500원, 클래시스 1% 올라갑니다. 55,400원, 추젤도 1.8% 상승하네요. 252,000원, 삼천당제약이 지금 2% 이상 올라갑니다. 131,800원, 리노공업 4.8%, 4.5% 올라갑니다. 17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지금 HBM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뭐 CXL 관련주, 랜드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모두 상승 보여줍니다. 미래반도체가 25% 급등합니다. 14,69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크윙도 8% 강세입니다. IMT, YC, PSK 홀딩스 모두 상승 중이고 한미반도체도 5% 올라갑니다. 101,600원. HPSP 올라가고요. DIT도 4%, 3% 강세입니다. MK전자도 3% 이상 올라가고요. 이오테크닉스 6% 강세, 그리고 워트도 5% 올라가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6% 이상 올라가면서 13,150원, 그리고 STI, ST도 5% 이상 올라갑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6% 이상 강세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 종목 다 올라갑니다. 뭐 HBM뿐만 아니라 CXL 관련주, 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주 내에서는 오킨스 전자 지금 15% 두 자릿수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엑시콘도 8% 강세고요. TLB, 네오셈, 퀄리타스 반도체 모두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들, 오늘 반도체 쪽이네요, 다.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이제 가온칩스 제주반도체가 8% 강세입니다. 가온칩스는 43,100원, 제주반도체 8% 강세 13,150원. 네, 오늘 뭐 칩셋미드도 4.7% 올라가고요. 태성 다 올라갑니다. 오늘은 반도체 쪽 그럼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599억 원 순매수고 기관도 2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57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0억 원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억 원, 6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전일 3시 30분 기준으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50전 상승한 1340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힘을 내주고 있는데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했고 조금 더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희망이고 희망. 방금 정민의 그 말씀하신 것은 그다음에 이제 거래할 때는 다들 또 확률적인 접근이겠죠. 네. 이제 그래 지금 수급에서 크게 뭔가 이렇게 방향이 보이진 않는데 어쨌거나 니케이도 반등. 일단은 흐름은 어제 오늘 사이에 뭔가 조금 시장 색깔은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다고 느껴지네요. 네. 예. 지금은 오히려 하락 종목 찾기가 더 힘들죠. 지금요? 예. 제가 좀 볼게요. 섹터가 지금은 별로 아니 하락 종목 좀 있긴 있나요? 있죠. 그래도 있긴 있어요. 예, 유가증권 시장에서 163개고 코스닥에서 155개. 몇 개 안- 비중은 압도적으로 상승한 압도적으로 종목이 오늘은 많죠. 어지간하면 오른다. 네, 유가증권 시장 한 4배 가량 상승한 종목이 많고 음, 뭐 코스닥은 한 8, 9배 정도. 그렇죠. 예. 예. 저기 우리 또 한수께서 나오셨는데 개장 전에 또 한용희 수석 출연한 날 개장 전에 테슬라 언급 안 하고 넘어간 것도 그렇죠. 제가 봐선 처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안 하고 갈 해야죠. 수는 네. 없고 해야죠. 그동안에 지금 미국 장에서 M7 중에서는 그나마 최근 한 일주일 정도로 압축하면은 제 기억에는 그 중에서 테슬라는 제일 선전한 편이고 네. 그 중에서 뭐 중국 판매가 좋았다 이것도 자꾸 언급이 되는데 얼마나 좋았길래요? 최초로 예. 이제 한 분기에서 2개월 차. 네. 그러니까 1, 2, 3, 4, 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3분기에서 이제 2개월 차에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좀 그러니까 뭐 중국 보조금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된 예.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네. 경쟁 업체를 보면은 다릅니다. 경쟁 업체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폭스바겐, BMW, 아우디 뭐 이런 업체들 다 중국에서 나가 떨어지는 게 뭐냐면 판매량 저조해서거든요. 어허. 다 줄인다라는 게. 근데 제가 보내드린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은 중국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쭉 우상향하고 있고 예. 근데 저는 아마 3분기 사상 최고치 분기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비아디랑 좀 비교를 많이 드리자면은 비아디는 모델이 18개가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이거 수익성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 테슬라는 지금 모델이 4개 있잖아요. 예. 5개 있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사이버트럭, 모델 X, 모델 S, 모델 Y, 모델 3 예. 이렇게 있잖아요. 뭐 세미트럭까지 6개죠. 예. 근데 그 각자 용도가 다릅니다. 뭐냐면 뭐 픽업 트럭용 아니면은 그냥 운반용, 예. 그다음에 뭐 승용차, SUV 뭐 이렇게 좀 다르기는 한데 일단 비아디는 많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지금 모델 3나 모델 Y에 들어가는 부품이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부품이 달라지면은 아니 이거 생산하고 저거 생산하고 종류가 많아지면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비용 통제가 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정도로 해서 네. 뭐 우리 테슬라 쪽에 그거는 알겠고 네. 저거 테슬라 주가에 선전하고 우리 국내 2차 전지 최근 들어서 꿈틀거리는 거하고 뭔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나요? 아니면 우리 최근에 2차 전지 선전은 그냥 때가 돼서 그렇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저는 해리스 트레이드로 좀 해리스 올라가는 트레이드로 게 본다?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테슬라 올라가서
최근 상황 또 달라졌어요. 테슬라 올라가면은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게 예전의 히스토리였는데 예전에는 늘 그렇게 네. 갖다 묶어서 설명했죠. 지금은 테슬라는 오히려 오늘 보합권 강보합이었는데 네. 2차 전지는 오늘 뭐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시장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은 네. 일단은 해리스 트레이드에 좀 쏠려 있다. 왜 그러면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후원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조금은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반대로 되는 게 루시드, 리비안, 니콜라는 크게 상승했는데 테슬라는 상승하지 못한 것들. 아하. 그게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로 옮겨갔다. 그래서 테슬라와의 연관성은 예전만큼 긴밀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0월 10일 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로보택시. 이게 완전히 판을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주가가 지금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매수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높게 사시는 마셔라. 네. 높게 사지는 마라. 네. 저는 항상 안전하게 사는 게 네. 오래 버틸 수 있는 지름길이다 보니까 네네. 200달러 밑에서 사면 너무나 좋고요. 예. 여기서도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죠. 근데 지금은 뭐 228달러까지 또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은 그래도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급해서 그럼 10월 10일 전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확 꺾이면 내가 잘한 투자가 맞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과 연결해서 네. 한참 시세가 났던 그쪽은요. 전력 설비 쪽. 무슨 일렉트릭 이런 것들. HD 현대 전선 일렉트릭, 전력. 효성중공업, 뭐 LS 이런 거. 일렉트릭. 예, 이런 쪽.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사실 이게 실적보다 주가가 빨리 간 거는 맞기는 하지만 그만큼 네. 또 조정이 세게 나오기는 또 했거든요. 예. 이게. 근데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변압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수혜는 누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대형 변압기 하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정말 대형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독일 쪽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나 전력 수요가 많이 생기는데 이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분명히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여기서 주가가 쭉 상승한 구간에서는 모든 주식이 저는 공통적으로 되는 거는 뭐냐면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 주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실적을 보여줘야 된다. 예. 그 2차 전지도 저는 똑같고 마찬가지였죠. 반도체도 네, 똑같고 네. 그 바이오만 제외하고 이제 바이오는 기대감으로만 가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나뉘는 거는 CMO, CDMO 업체냐 아니면 신약 개발 업체냐. 신약 개발은 R&D로 다 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 게 있죠. 근데 네. 저는 여기서 변압기 관련주들은 실적을 한번 보여줘야지 주가가 쭉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변압기, 전선 관련주, 전력 설비주 이게 한번 하고 나서 지금 조정이 한번 왔잖아요. 네네네. 무슨 뭐 필수 소비재 요즘 우리 정민행하고 저하고 패널분들 나오실 때마다 거의 빠뜨리지 않고 여쭤보는데 하도 경기 침체하면은 그때는 필수 소비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니까. 필수 소비재는 또 먹는 거. 네. 그래서 식품 관련주 또 이것도 한번 대차게 한번 조정받았으니 향후 이제 그 추이가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게 되는데 그럼 처음에 시세 날 때는 뭐 무늬만 비슷해도 같이 가지만 이제 이렇게 한번 꺾여서 조정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려면은 지금 한수 얘기도 그 다음부터 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 섹터 내에서도. 그렇죠. 저는 최근에 이렇게 예. 시장이 안 좋을 때 예. 보면은 코스트코. 네, 코스트코의 주가를 보시면은 예. 진짜 거의 그냥 웬만한 M7 종목 안 부럽습니다. 코스트코 주가 보시면은. 그래서 다우존스가 그렇게 크게 조정 안 받은 것도 사실 그 필수 소비재들이 좀 많이 엮여 있는 부분들도 있고 기술주보다는. 그래서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보시면은 조정이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주가 보시면. 네. 그래서 필수 소비재 쪽으로 이동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양분을 좀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이것도 성향마다 다른데 나는 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으면은 테크주에 가는 게 맞지만 테크주에 가는 게 맞다. 이거 너무 변동성 나 견디기 힘들어라고 하면은 조금은 필수제로 가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아까 변압기나 화장품이나 이제는 수출 데이터를 좀 봐야 된다. 변압기는 그나마 실적보다 빨리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수출 데이터이다 보니까 네네. 매월 말 발표하거나 예. 10, 20일, 말일 이렇게 발표하는 월 말 발표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추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2차 전지도 똑같고 화장품도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2차 전지는 제가 예전에 한번 수출 데이터 가져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포항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청주에서 나오는 물량이 각각 다릅니다. 청주 에코프로, 대구 LNF, 뭐 포항 쪽은 이제 포스코인데 그건 미미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다른데 실적을 좀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수출 단가라든지 아니면 무게라든지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이걸 얼마만큼 수입을 했느냐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수출 데이터 다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갔느냐 꺾였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그 수출 데이터를 보고 이번 분기에는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보수적으로 빼는 거고 그다음에 변압기도 비슷한 거죠. 수출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유추를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요즘 국내 증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전강 후약 예상하시는 분들 꽤 있고 또 다음 주면 추석 연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상관없겠습니다만 좀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어차피 거래일 하루 남아가지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게 굉장히 곤란하긴 한데 쉽게 말해서 네. 한수석 지금 주식 포지션이 있으시면 오늘 내일 중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연휴 앞두고 예. 그 질문입니다. 저는 일단 대기는 할 것 같습니다. 들고 간다. 일단 관망. 네. 아니 지금 들고 있는 건 어떻게 하실 그쵸. 거예요? 네. 지금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들고 이게 간다. 네. 자산 비중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가 네. 이거 모든 거에 다 적용해서 말씀드리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일단 주식 비중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오늘 밤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CPI보다 요즘에 더 시대 변동성이 큰 노동지표 실업률 지표가 예. 있다 보니까 예. 내일은 또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 있고 소비자 기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소매 판매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 시세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지금은 좀 어차피 지금 하루 만에 뭔가를 포지션을 변동할 거야 이거보다는 어차피 FOMC 이후의 방향성이 좀 결정되기 때문에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들고 가시는 분들은 추석 연휴 동안에 미국 장이, 유럽 장이, 뭐 일본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이거 안 들여다보는 게 마음 편하겠죠. 차라리 목요일 날 와서 다 그냥 확인하고. 그렇죠. 이게 보통 우리 명절 때는 한 번에 두들겨 맞냐, 한 번에 이 시세를 분출하냐 이 두 가지로 뭐 아니면 더죠. 나뉘는데 예. 네, 최근에 금리 인상기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두드려 맞은 적이 더 많았거든요. 명절에는 오히려 아니면은 다른 해외 증시들은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증시 개장할 때는 힘이 그렇게 완벽하게 받쳐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조금은 금투세도 어느 정도 좀 유예나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게 국내 증시는 왜냐면은 이게 과세가 물론 5천만 원 이상 수익 나는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는 하지만은 근데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버리면은 이 시장이 또 관심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자고 일어나니까 젠스당 CEO가 추석 선물을 보내놨더라라는 말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호재 유익이 되면서 양시장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37% 올라가면서 2,547선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추가 상승합니다. 2.55%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727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어서 좀 수급적인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97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80억 원의 사자세, 개인 역시도 914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35억 원 또 한 번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도 262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688억 원어치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오늘은 전기 장비 업종,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이 크게 올라갑니다. 더불어서 전자장비와 기기 업종도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반면에 방송과 엔터 마이너스권이고 보험 업종 역시도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의 날입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AI 칩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한 영향인데요. 반도체와 연관된 테마들이 모두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미래 반도체가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15,130원이고요. IMT가 10.45% 급등하면서 9,41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크윙도 8.47% 올라갑니다. 37,15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윈팩이 10.3% 급등하면서 1,528원, YC 역시도 12.39% 시세를 내면서 12,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주도 상승 중입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오킨스 전자가 25.6%,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시세 분출 중입니다. 6,2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엑시콘이 11.74% 올라가면서 11,800원, 네오셈이 8.74% 상승하며 8,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TLB가 6% 가까이 올라가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역시도 5.7% 강세로 현재 거래가 1,64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주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도 빠질 수가 없죠. 대체로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주반도체 18.46% 시세 분출하면서 14,44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AD 테크놀로지가 8.36% 올라갑니다. 26,600원. 에이펙트가 8.25% 상승하면서 3,21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온칩스 역시도 8% 가까이 올라가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5.17%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음압병실 관련주들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코로나19 이슈보다는 여기에 속한 기업들이 지금 핫한 테마 내에 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우정바이오는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 이후에 수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10%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2,740원이고요. K엔솔은 액침 냉각 관련주로 오늘 엔비디아 관련주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액체 냉각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에 투자한 점이 부각이 되면서 덩달아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5.39% 강세인데 현재 거래가 16,630원이고요. 그밖에 신성이엔지가 2.3%, SY가 2.0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텍 역시도 0.7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또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화장품과 미용 의료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짚어주신 관련 종목들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이제 화장품과 미용 의료주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8월, 9월 주식시장 불안에도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다시 견고한 실적을 무기로 한 한국산 화장품 그리고 의료 미용 기기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번 소개해드리고 이제 목표 수익을 달성한 파마리서치나 클래시스가 대표적이며 2분기 실적 양호함에 이어서 3분기 매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마리서치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7% 증가한 833억, 그리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0.1%나 늘어난 308억 원이며 분기 실적으로는 최대였습니다. 주요 제품 리쥬란의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화장품 등 기타 사업부의 고른 개선세가 이어졌고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수출 확대도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3분기 또한 매출 증가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고 클래시스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덕분에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1,09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77억 원으로 반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이루다와 합병을 통해서 전체 미용 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 시장 확보도 용이해서 추가 매출 성장이 기대하고 있어서 최근 연중 신고가를 또 갈아치웠고요. 또한 국내 화장품주들의 관심이 인스타를 통해서 퍼지면서 미주에서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 전체 1위를 달성한 키리트리 쿠션이나 글로벌 셀럽인 킴 카다시안의 샤라웃을 하며 리쥬란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국내 화장품 브랜드가 대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듯하면서 주가도 고공행진을 추가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한국 화장품과 미용 의료 기기 소개 영상이 SNS 쇼폼에서 화제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관심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APR과 한국콜마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APR은 홈뷰티 디바이스의 역사를 쓴다 할 만큼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뷰티나 미용기기 업체입니다.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스터 프로와 울트라 튠의 매출 성장이 탄탄한 상황이며 여기에 인디뷰티 화장품 시장에서도 미국 아마존 뷰티 제품 순위 탑 100액 내에서 10개 제품이 등장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기존 1공장 연간 생산량이 100만 대에서 평택 2공장을 신설하면서 25년 말에는 총 800만 대까지 생산 목표로 급격한 성장이 기대되고요. 기술적으로는 7월 달에 보호예수 물량이 부담이 해소되었고 8월 실적 발표율은 재차 안정화 보이면서 상승 추세 전환 초기의 모습입니다. 매수는 현재가 부근으로 가능하고요. 29만 5천 원을 돌파 시에는 40만 원대가 1차적인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25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콜마인데요. 한국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을 이제 ODM이나 OEM 하는 업체로 K뷰티 글로벌 점유율 확대로 국내 법인 2분기 연결 매출액은 역대급 실적과 어닝스 서프라이즈를 이미 기록했고 7월 월 매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공장 가동률이 100% 초과로 빠르게 시설 투자를 시작했고 연말에는 세종 공장 생산 규모 증대, 그리고 향후 색조 시설 투자 확대, 그리고 미국의 2공장 OTC 제품 생산까지 더해지면 하반기 성장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번 주 연중 최고가 돌파 이후에 7만 원대와 7만 3천 원대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부분이며 이 부분이 이제 접근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지지력이 테스트가 된다면 거래량 증가 시에는 2017년 고가 부근인 9만 원 부근까지 1차적으로 상승이 가능해 보이니까 꼭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오랜만에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간밤에 미국 물가지표 확인에 반도체 중심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으나 추가적인 방향 제시나 가속도는 조금은 좀 의문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일 이제 국내 선물 옵션 만기일, 그리고 추석 연휴, 다음 주 FOMC 회의까지는 경계감으로 가득해서 아마 답답한 시장 속에서 방향성 예측보다는 아마 종목별로나 업종별로만 대응에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비컷 가능성이 조금만 높아져도 쉽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지금 낮은 상태고요.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회 이후에 미국 대선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답답함은 조금 더 이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반도체와 AI 관련주가 반등을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 다시 하락을 시작한 9월 4일 자리를 돌파하는지 체크 여부가 중요해 보이고요. 시장보다 빠른 회복도 그리고 탄탄함을 보이고 있는 2차 전지나 바이오 제약, 화장품 쪽을 우선적으로 좀 보시고요. 테마로는 딥페이크, 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정도로 압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원자재, 재테크 정보, 원자재 투자 포인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네, 오늘 키움증권 심수빈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좀 많이 내려오면서 시장 전반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재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최근 유가 급락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최근 국제유가 좀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에는 좀 반등에 성공했는데 WTI가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브렌트도 뭐 지금은 70달러 선에서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유가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커지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주요국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수요 불안이 좀 자극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월초 발표했던 중국 지표도 그렇고요. 미국 주요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결국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다음 주 미 연준이 이제 FOMC를 좀 진행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미 연준의 이제 금리나 경로에 대한 경계감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금융시장 내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점이 이제 유가 하락으로 좀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는 뭐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모건 스탠리까지 유가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나섰는데요. 원유 재고 증가세에서 이제 경기 침체 신호가 포착된다. 이게 이제 내건 이유였습니다. 최근 흐름이 그러면 과거 경기 침체 때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미국 드라이빙 시즌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 주간 재고 같은 경우는 좀 증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 침체기 이제 원유 수요를 좀 살펴보면은 사실 보통 이제 미국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제 원유 수요는 좀 분명 평년보다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지금 2023년과 2024년 소비량을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조금 더 과도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경기 침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요 측면에서 관건은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얼마나 이어질지 여부일 것 같은데 지금은 중국 경기 부진 얼마나 더 장기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사실 최근 중국 제조업 PMI가 전월치 재차 좀 하회를 하고 7월 실물 지표도 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슈가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7월 말에도 금리를 좀 내렸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사실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불확실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미 연준이 이제 금리를 좀 9월 FOMC에서 인하 사이클을 좀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인민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이 좀 작용을 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나 이제 중국 정부의 부양의지라는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경기에 대한 부담이 현재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보수적인 시각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제 유가가 이제 이 정도면 뭐 저점 구간 아닌가 하는 생각에 또 손실을 보면서까지 관련 상품에 진입하는 투자에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일까요? 일단 사실 유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이제 저점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요. 일단 9월 FOMC와 같은 주 이벤트가 있고 이제 또 9월에 또 발표되는 8월 중국의 이제 실물 경제 지표라던가 뭐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들이 좀 지나갈 때까지는 이제 유가의 좀 하방 압력이 좀 높은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급 여건을 좀 살펴봤을 때 사실 공급 여건의 변화는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좀 연기를 했고 리비아 생산 차질도 사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동 정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사실 현재 수요 불안만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는 시점에는 결국 유가는 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주 이벤트 때를 좀 지켜보시면서 좀 투자를 들어갈 타이밍을 좀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것저것 정리할 게 많고 특히 상속이 가장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상속 분쟁으로 가족 관계까지 파괴되기도 합니다. 미리 유언을 남긴 경우에도 또 분쟁의 씨앗은 여전하고요. 네, 상속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없는지 또 올바른 유언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경호 세무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뭐 주변에서도 뭐 이런 상속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예상치 못한 시점이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상속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어떤 문제들이 생기죠? 사실 이 대부분의 상속들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이 예. 좀 어려워하는지 살펴보면요. 우선은 상속에 대한 준비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선은 당장 상속이 일어나면 고인의 재산을 우선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혹시 유언장이 있는지 유언장의 존재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것들 다 확인한 다음에 재산 분할 협의라든지 아니면 유언을 통해서 배분하는 이런 각각의 자산들을 이전하는 절차들이 좀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법률이라든지 세금적인 관련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또 이런 상속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속세라든지 세무수수료 같은 것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지출이 일어남으로써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 가족들과의 상속 분쟁의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상속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남기는 경우 말고 네. 그 재산 때문에 뭐 형제간에도 의가 상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네. 그거 말고 혹시나 네. 부채가 남겨지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부채가 남겨지는 경우도 다 상속은 되는 거고요, 우선은. 그러면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그 빚을 감당해야 됩니까? 네, 자산과 같이 가져오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 부채를 갖기 가져갈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예. 한정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상속 포기를 통해서 예. 이제 그 부채를 이제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아예 하시던가 아니면 예. 부채만큼의 자산을 이제 가져가시는 뭐 이런 그러니까 자산을 가져가신 만큼 부채를 감당하시는 이런 한정 승인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뭐 상속 분쟁은 뭐 대기업 총수들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 뭐 LG, 뭐 효성 계속해서 상속 분쟁 있잖아요. 네.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요. 네, 이 가족들이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하지 못해서 이 법원의 처분으로 상속분을 정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이 10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거기다 이제 지난해에는 상속 관련 법정 분쟁이 약 5천 건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이제 상속 재산 분할 사건의 80% 이상이 1억 원 미만의 재산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동안의 예. 상속 분쟁 같은 경우에는 몇몇의 일부 자산가들 사이의 문제로 여겨졌었는데요. 예. 이제 최근 상속 분쟁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적은 가액으로도 평범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유언을 남겼는데도 이 상속 다툼이 일어서 이제 가족 관계가 이제 뭐 파탄나는 경우도 종종 있고 한데,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언장을 잘 써라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법적 규칙이 있습니까? 예, 우선 본인 뜻대로 자산을 상속을 하려고 하면 예. 민법에 근거한 유언이라든지 아니면 신탁법에 근거한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민법에 근거한 유언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정해진 방식을 활용하지 않으면 모두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형식을 엄격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예. 우선 이 민법상의 유언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자필증서하고 공정증서 유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우선 이 자필증서 같은 경우에는 유언자의 이름 그리고 주소, 작성 연월일 그리고 유언 내용들을 실제로 그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예. 직접 날인을 하셔야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날인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근데 이런 자필증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예. 다만 이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들이 이제 가정법원에 가서 이 자필증서에 대한 검인 절차를 밟으셔야 이 자필증서가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공정증서 유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공증유언장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요. 예. 2명의 증인이 입회하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증인이 내용 정리를 해서 유언 증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런 공증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자필증서와 비교해서 위변조 위험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검인 절차를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이 유언장에 대한 진위 여부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유언장이냐라는 이런 여부에 의해서 다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상속이 일어났을 때는 이 유언장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언장을 이제 내용을 변경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럴 예. 때는 근데 하지만 이 유언장 같은 경우는 따로 변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유언장을 다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인을 다시 세워야 되고 또 이제 추가적인 공증 비용이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 요즘에 이것도 많이 활용한다면서요? 네. 예. 우선 이 신탁의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신탁에는 좀 3명의 당사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선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 그리고 이제 이 맡은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 예. 그리고 이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받아가는 수익자, 이렇게 3명의 당사자가 나오는데요. 아하. 예, 그 중에서 이 유언 대용 신탁 같은 경우는 위탁자가 재산을 신탁회사인 수탁자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사후 수익자를 사전에 지정을 하면 생전에는 신탁회사가 이 신탁 재산을 관리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사후에 그렇게 사전에 지정돼 있던 사후 수익자에게 이 신탁 재산을 배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만약 네. 부모님께서 예. 임대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재산으로 맡기고요. 그 다음에 큰 아들을 사후 수익자로 지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생전에 부모님 임대소득, 그 임대부동산에 발생하는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생전에 부모님께서 가져가시는 거고요. 생전에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생전 사후 수익자는 수익자니까. 네, 생전 네. 수익자는 이제 위탁자인 부모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사후에는 큰아들에게 이런 상속 법정 지분과 상관없이 그 사후 수익자로 지정된 큰아들한테 부동산이 온전히 이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개념은 알겠는데 저 네. 신탁회사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들이죠? 보통은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금융기관들. 하고 있습니다. 예, 은행들이 지금 현재 많이들 이 신탁 회사로서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일반 은행도 다 그거 한다. 예, 시중에 있는 은행에서 지금 이 유언 대용 신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도 이 관련 유언 대용 신탁 관련 상품도 늘리고 있고 네. 그 또 잔액도 늘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세무사님 네. 아까 그냥 유언하고 이 유언 대용 신탁하고 네. 그러면 유언 대용 신탁 나름의 장점이 있나 봐요? 네, 좀 여러 가지 장점들이 비교해서 예. 좀 있는데요. 예. 우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 확실한 집행에 있습니다. 아하. 예, 유언 대용 신탁 같은 경우는 계약 방식의 유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이 발생을 하면 신탁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감정도 없이 이 계약에 미리 정해진 대로 그냥 이행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언자의 의지가 그대로 좀 실현될 수가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게 은행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언장의 단점인 뭐 진위 여부의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새로운 유언장, 마지막 유언장이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 변경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담들 이런 리스크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언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유언 대용 신탁 같은 경우는 은행이 집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들을 좀 많이 대행을 하는 상황이라서 이 상속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전에 계약한 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 간의 분쟁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또 생전에도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 이 위탁자 뜻대로 자산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병원비라든지 아니면 생활비 같은 거는 생전에 충분히 다 사용을 하고 남은 재산을 이제 사후 수익자에게 이제 유언대로 배분을 하는 이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탁 이거 생소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미국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자녀가 18세가 돼야 신탁금이 나오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세 자녀가 있으면 막내가 18세가 돼야 다 나머지 자녀까지 받을 수 있고 네. 이런 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계약사항에 넣을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 아니면 뭐 스티브 잡스, 마이클 잭슨, 이 휘트니 휴스턴 뭐 이런 외국의 스타들, 그러니까 유명인 같은 경우에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우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고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탁을 활용해서 모두 다 이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7년간의 계약 보완 과정을 거쳐서 2002년도에 이제 계약을 최종 완성했는데 그로부터 7년 뒤에 이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의 재산은 이 신탁 계약대로 어머니, 자녀, 자선단체 등에 이제 배분이 되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휘트니 휴스턴 같은 경우는 계약에 자녀가 재산 관리 능력이 있을 때까지 신탁으로서 이 재산을 보호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재산을 물려줘라는 계약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휘트니 휴스턴 같은 경우는 상속 재산 지급이 자녀가 21살 때 1차로 지급을 하고 또 25살 때 2차로 그리고 네. 30살 때 3차로 이렇게 지급을 실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탁 같은 경우는 재산의 배분뿐만 아니라 이런 지급 시기까지도 설정이 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신탁을 활용을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을 활용함으로써 상속 과정 중에 분쟁을 좀 최소화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패밀리 트러스트라고 해서 예. 네. 가문이나 가족의 재산을 생전에 관리를 하고 사후에 이전하는 방식이 이미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혹시 이게 유언 대용 신탁이 그러면 일반적인 그 상속보다 상속세 절감 측면에서는 뭐 특별히 나은 게 있나요? 사실 이 신탁 계약 이 신탁 계약을 예. 한다는 자체 하나만으로 이게 당장 세금이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 이 장기적인 세금 관리 측면에서는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우선 이 지급 청구 대리인이라는 걸 활용을 하게 되면 상속세 재원을 효과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만약에 부모님께서 치매에 걸리시거나 네. 장기 입원을 하게 되시면 현실적으로 이게 금융자산이 동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 이런 관리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면 만약 병원비라든지 생활비 같은 경우는 다른 가족들의 재산으로서 충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의 재산이 좀 이제 낮아짐과 동시에 이 상속세 측면에서 좀 많이 불리해질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 어차피 써야 하는 병원비나 생활비 같은 경우는 예. 본인 돈으로 쓰셔야 상속 재산이 낮아지면서 상속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날 수가 있는데요. 아하. 만약 이렇게 예금 동결이 된다고 한다면 상속 재산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지급 청구 대리인이라는 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서 본인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지급 청구 대리인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요, 예. 이 지급 청구 대리인한테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약 병원비 영수증 같은 이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네. 거기에 있는 금액을 출금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전에 일정한 생활비를 한도를 정해놓는다고 하면 그 한도 내에서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지급 청구 대리인을 지정을 해놓으면 자금 동결 문제도 좀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예. 이 금융재산만이라도 좀 신탁을 활용하시는 것이 좀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럼 이런 상속 문제, 분쟁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갈수록 이 상속 분쟁은 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언 대용 신탁 같은 뭐 이런 사전 상속 준비가 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상속 분쟁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이 상속 분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화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이 가족 관계가 좀 파탄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예방하는 비용보다 이 실제로 분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사전 증여라든지 예. 아니면 유언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언장을 남기신다고 하면 공증을 통해서 좀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생전의 관리와 그리고 사후에 확실한 상속 집행까지 좀 원하신다고 하시면 이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반도체주가 지금 상승을 보여주니까 양시장이 지금 양봉이고 상승폭도 조금 더 확대가 되는 분위기네요. 예. 끝까지 간다면은 네, 네. 의미 있는 하루. 네. 오후에 자빠지면은 또 실망스러운 역시 그 정도인가 뭐 그렇겠네요. 오후까지 한번 지켜보셔야죠. 예.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머니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